우리가 흔히 디톡스라는 얘기 이제는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어떤 레몬을 먹으면서 독소를 뺀다든지 이런 개념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 우리 몸에 독소가 뭐고 또 왜 쌓이는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 독소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철현 원장님, 일단 몸에 독소가 쌓인다는 게 이게 뭐가 쌓이는 건가요? 몸에 독소가 쌓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면 네. 일단 광범위하게 독소라고 봐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예전 같지 않다는 거는 원인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네. 네. 하나는 이제 필요한 걸 못 먹었다. 이런 경우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쓸데없는 걸 많이 먹었다. 아. 근데 요즘에는 못 먹어서 병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늘 불편한 걸 많이 먹고 안 좋은 걸 많이 먹어서 뭐 계속 변이 좀 힘들다든가 아니면 몸이 찌뿌둥하다든가 요즘 따라 피부에 뭐가 뭐 올라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넓게 보면 독소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간단히 좀 해석을 해본다면 몸에 독이 쌓이는 현상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네, 넓게 보면 그렇죠. 독이라는 게 이제 안 좋은 게 쌓였다. 항상 우리는 안 좋은 걸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열독하고 수독 네.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두 개는 이제 칼로 딱 자르듯이 툭 하고 잘리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건데 네. 이제 열독은 원인이 대부분이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스가 없을 때는 나타나지 않지만 스트레스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네. 그리고 이제 수독은 대부분이 먹는 거에 의해서 생깁니다. 네. 항상 우리가 바르고 좋은 거, 몸에 건강한 것만 먹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맛있는 건 다 몸에 일단 안 좋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쌓이는 부위도 보면 열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횡격막을 중심으로 네. 주로 위쪽으로 쌓이게 돼요. 그래서 가슴이라든가 머리라든가 뭐 두피, 머리카락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네. 수독은 이제 이 횡격막 아래쪽으로 주로 쌓이게 되는데 이제 아랫배가 차다든가 뭐 다리가 붓는다든가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독소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지 몰랐는데 열독과 수독으로 나눌 수 있다에 대해서 지금 새롭게 알게 됐고요. 지금 좀 들으면서 나는 수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요? 네, 배도 좀 찬 편이고 잘 붓는 편인데 뭔가 좀 수독이 의심이 됩니다. 일단 그런데 그 전에 열독이 생기게 되면 어떤 증상과 또 질병들이 나타나는지 궁금한데요. 네, 수독이 있는 분들이 열독이 없는 경우가 잘 없고요. 네. 열독이 없는 분이 또 있는 분이 수독이 없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 열독 증상은 쉽게 생각을 하면 여기 명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위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처음에는 소화가 잘 안 되고 이거 막힌 것 같고 이렇게 증상이 시작하거든요. 네. 좀 지나면 이제 그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속쓰림이 생기고 또 거기서도 또 방치하면 목에 흔히 매획기라고 그러죠. 스트레스 받았을 때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데 뱉어 나오지도 않고 답답한 네. 이런 증상이 생기고 그거보다 더 심해지면 이제 구내염이라든가 안구 충혈감, 안구 건조증 그리고 뭐 탈모 혹은 불면증 이런 것까지 위로 쭉 올라가면서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뭔가 제가 이 MC를 하다 보니까 이 화병이랑 좀 증상이 비슷한 것 같아요, 원장님. 네, 화병도 열독의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 지금 약간 반 한의사 된 것 같지 않아요? 네. 이런 분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항상 전문가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가 지금 사실 이제 열독의 어떤 주 원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스트레스를 자각하는 어떤 정도도 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스트레스를 그렇게까지는 많이 받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네. 그러다가 언제 한번 몸이 크게 아파서 고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각하는 것과 몸이 느끼는 것도 다르다 이런 것도 그때 새롭게 알게 됐는데 자, 스트레스가 내가 우리 몸이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어떤 신호 같은 게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자,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성 질환 혹은 화병입니다 이렇게 하면 네. 환자분들 중에 한 30% 정도는 저는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마음도 너무 편하고 너무 행복한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제 늘 들려주는 말씀인데 일단 스트레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구조적인 스트레스,
그 다음에는 화학적인 스트레스, 그리고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는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느끼는 거거든요. 네. 내 몸이 내 뇌가 생각할 때 야 이거 되게 힘든 상황이다 하면 그게 스트레스예요. 첫 번째 이제 구조적인 스트레스는 골반이 틀어졌다든가 거북목이 있다든가 항상 뭔가 몸이 삐뚤어져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뇌에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그리고 화학적 스트레스는 우리가 먹는 것들이 네. 장에 들어왔을 때 거부감 없이 무난하게 소화가 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 직접적인 알러지는 아니지만 불편한 히든 알러지, 숨어있는 알러지들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밀가루를 먹으면 특별히 나쁜 성분이 없는 것 같은데도 소화가 안 되고 또 어떨 때는 소화는 되고 또 어떨 때는 안 되고 네. 이런 것들이 먹은 것들이 몸에 들어와서 장에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누구랑 싸웠다, 누가 속을 썩인다 할 때의 스트레스인데 네. 요 세 가지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우리 몸에 스트레스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무서운 거는 이 세 가지가 서로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서 몸이 틀어져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고 짜증이 많이 나는 분들은 몸도 틀어지기도 하고 소화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가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분이 좋고 안 좋고 이걸로 스트레스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지금 들으면서 제가 살짝 이렇게 풋 했던 게, 네. 듣는데 다 제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저는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싶은데, 구조적, 화학적, 정신적 스트레스, 다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디스크도 스트레스라고 하시는 네.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그러니까요. 원인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걸로 다 판단할 수는 없고요. 이 혈자리를 통해서 또 스트레스 자가 진단법이 있다고 하던데 이번엔 제가 혈자리를 통해서 진짜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고 싶거든요. 좀 진단법을 알려주시죠. 네, 그 정신과 쪽에도 유명한 명제가 있어요. 네. 풀리지 않는 그런 모순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몸에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오. 네. 특히 이제 한의학에서는 그 흔적의 위치를 전중 혹은 단중혈이라고 부르는데 네. 양쪽 유두를 연결해서 가슴 한가운데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전중혈, 단중혈이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를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눌러보면 네. 네. 엄청나게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어. 그런 분들은 되게 오래된 스트레스들이 가슴에 그런 통증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스트레스를 온도라고 보면 요 전중혈이 온도계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 본인이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하더라도 네. 앞에 그 세 가지 이유에서 스트레스가 생기는 분들은 고기를 눌러보면 반드시 아프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게 명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명치보다는 좀 더 가슴뼈 위쪽이에요. 쪽에. 예. 가슴뼈 네. 쪽에. 네, 가슴뼈 좀더 쪽을 위군요. 따라서. 원장님 이거 사실 근데 자기가 눌러보는 것과 다른 사람이 눌러주는 게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맞나요? 자기가 누를 때는 항상 사람들이 그렇듯이 네. 좀 유하게 누르게 돼요. 그러니까요. 저는 안 남이 아프거든요. 누를 때는. 이거 눌렀을 때. 네. 그래도 제가 환자분 봤을 때. 눌러보면 다들 그렇게 세게 누르면 다 아프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옆에 분 손을 잡고 이렇게 눌러보면 네.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것도 꼭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그러게요. 혹은 다른 사람이 눌러준다거나, 네. 네, 자기가 누르는 것만으로는 좀 제대로 된 진단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전중혈을 그러면 수시로 좀 눌러주게 되면 뭔가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 어떤가요?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온도계 비율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온도가 높으면 온도계 게이지가 올라가잖아요. 네. 온도가 낮으면 게이지가 내려가게 되죠. 네. 그래서 그 스트레스 상황을 온도계처럼 이 전중혈이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건데 네. 전중혈을 열심히 풀면 온도계의 온도를 올리면 방의 온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진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서 조금의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스트레스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그걸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여기는 진단하는 포인트지 이걸 이제 치료하는 포인트라고 포인트는 생각할 아니다.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열독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수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독이 쌓이면 우리 몸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횡격막을 중심으로 열독과 수독이 나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수독 증상도 대체로 횡격막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역시 출발은 소화장애는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소화가 안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배가 아프거나 아니면 이제 과민성 장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변비가 있거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생리통, 그다음에 골반통, 하지 부종 이런 형태로 수독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들어봐서는 저는 확실히 열독보다는 수독에 좀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또 판단해 볼 수 있는 이 복진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진단하나요? 네, 엄밀하게 진단을 하려면 이제 좀 전문적인 스킬들이 필요한데요. 네.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나는 어느 쪽인가? 라고 보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 혈자리 정도 눌러보는 것만으로도 가늠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독을 크게 부종형하고 염증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네. 부종형 같은 경우에는 배꼽이 있으면 배꼽 바로 위에 손가락 하나, 두 개 정도 위에를 꾹 지그시 눌러보면 굉장히 아픈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부종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고요. 네. 이런 분들은 이제 몸에 혈액순환이나 아니면 온도 분포 그리고 뭐 림프순환 이런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해당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염증형 같은 경우에는 배꼽 아래쪽으로 치골 부위 위쪽 꾹꾹꾹 눌러봐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프다 하는 분들은 이제 하복부에 염증이 많은 분들, 그 생리통이라든가 아니면 피부에 염증이 많다든가 다리가 자꾸 아프다든가 하는 분들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저는 근데 갑자기 이제 궁금한 게 수독의 수가 물 숫자 맞나요? 네, 물 숫자를 쓰는 거죠. 그러면 혹시 이런 분들이 물을 뭐 많이 마신다거나 이러면 안 좋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나요? 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해묵은 논쟁이기도 한데 네. 낭설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 물이라는 거는 항상 몸에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적정량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밀어 넣으면 뭐 신장이 안 좋기도 하고 네. 물에 의한 중독이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뭐 다이어트 한다고 할 때 과도하게 물을 마시거나 네네. 한다고 해서 몸이 좋아지지는 않는다. 네. 필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은 몸에 해롭다는 걸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알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전에 수결을 저희가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아, 네. 이 수독이 수결을 뜻하는 건 아닌가요? 비슷한 부분이 있나요? 네, 수결은 이제 그것도 수독의 일종이긴 한데 네. 그거보다 약간 매운맛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더 심한 건가요? 아, 수독이 더 수독은 매운 거예요? 아니, 수결이 더 매운 수결이? 거죠. 아. 네, 수독은 이게 전반적으로 쭉 퍼져 있는 거고 네. 수결이라는 거는 얘네들이 계속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네. 계속 수독이 쌓이면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배 사이에 이렇게 굳게 돼요. 아. 그런 거를 수결이라고 부릅니다. 수결이 있는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수독 증상들이 거의 대부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수결로 발전하기 전에 이 수독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 독소를 치료하면 컨디션이나 건강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독소 치료를 시작할 타이밍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초기에 처음에 막 시작됐을 때에는 생활 관리라든가 다른 것만으로도 치료되는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치료 시기를 놓치고 한 단계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증상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독소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첫 번째는 야간류입니다. 자다가 깨서 소변 보러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예사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70대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은 가시긴 하지만 네. 30대에 벌써 두 번, 세 번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은 그냥 단순히 방광염인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몸에 계속 수독들이 쌓여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증상이다. 예. 위험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대부분 체중이 갑자기 근래에 3kg가 늘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지방이 는 게 아니고 그 나쁜 것들을 먹어서 처리 안 된 것들이 몸에 쌓이면서 부종 형태로 몸의 체중 증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부종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수독 치료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뻑뻑하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화장을 하는데 화장을 잘 안 먹는다. 그리고 이제 다리에 붙는 경우에는 집에 와서 보면 양말 자국이 이렇게 테두리로 선명하게 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도 안 풀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양말을 센 걸 신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리가 붓기 때문에, 다리는 붓는데 양말 목은 조여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네. 현상이거든요. 그래도 수독에 의한 부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네. 그리고 또 식욕이 줄어들었는데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저는 소화는 잘 돼요 이러는데 분명히 소화가 안 되는 증상들인데 식사량이 줄었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된다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식사량이 줄었는데도 소화가 안 된다 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독과 열독이 동시에 시작되는 조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둘 다 독소이기 때문에 네. 독소하면 아무래도 제일 우리 몸에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 염증이잖아요. 네. 그래서 피부에 이제 염증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갑자기 얼굴에 뭐 여드름. 여드름 혹은 이제 등판을 보면 등판에 군데군데 나는 분들이 있고, 아, 네. 예, 허벅지나 다리 쪽에만 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네. 다 독소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변비가 악화되는 거는 당연히 뭐 흔히 알려져 있는 증상이죠.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증상들 혹시 나타난다면 독소 치료를 해야 할 타이밍이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독소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려주시죠. 네, 이제 한의학적 치료가 항상 여러 가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침 네. 치료 있고 한약 치료 있고 혹은 뭐 추나 치료나 약침, 봉침 치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독소 치료에서는 일단 독보적으로 한약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독소를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배나 여기저기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어떤 부분에 있는 독소를 뺄 때는 어떤 약을 쓴다라고 하는 한약들이 매우 다양하게 준비돼 있어요. 보통은 그래서 그 약들을 이용해서 독소를 제거하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방에서 추천하는 효과적인 해독차나 어떤 처방해주는 한약은 무엇인지 이건 이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변을 내보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땀으로 내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땀은 제일 유명한 계지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계지, 막 열을 발산해가지고 수독이나 열독 같은 거를 날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오령산이라고 소변을 좀 많이 보게 해가지고 몸에 있는 수독을 내보내주는 방법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와,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배출을 통해서 이제 네. 독소를 빼내는 방법이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독소가 조금이라도 좀 덜 쌓이게 하려면 우리가 평소에 어떤 습관을 좀 주의를 해야 하는 건지, 자, 박찬호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아까 제가 이제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독소가 쌓이는 거는 스트레스는 사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하지만 독소는 거의 대부분이 먹어서 생긴다. 아, 그래요? 이걸 꼭 명심을 하시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를 열심히 먹고 마시면 반드시 독소가 열심히 쌓인다. 그걸 꼭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몸에 좋은 네. 거 위주로 먹고 운동도 좀 잘하고 배출도 그쵸. 좀 잘하고 네, 그렇게 해야겠네요. 네. 자, 독소와 해독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화면으로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